한 어머니가 아들의 집으로 이사 들어갔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손주 재롱 보며 누리는 노년의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죠. 하지만 이사 온 지 첫 주 만에 어머니는 말 못할 기이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정성껏 요리해서 저녁에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이 다음 날 아침이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먹다 남은 게 아니라 냄비째,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밤중에 몰래 먹어 치우는 걸까요? 아니면 몰래 갖다 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 집의 사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걸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파헤치시겠습니까? 밤마다 소리 없이 비워지는 냄비들, 평온해 보이는 가정의 겉모습 아래 숨겨진 폭풍. 한 어머니가 이 일을 직접 밝혀내기로 결심했을 때 마주한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무겁고 그리고 훨씬 다정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가명. 올해 63입니다. 부산 영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지요. 저도 참 고생 모르고 자란 사람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사상공단에서 20년 넘게 미싱을 돌리며 억척스럽게 살았으니까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아들, 준호콤를 키워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평생을 살았던 영도의 낡은 아파트를 떠나 시내에 있는 준호의 새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니 손주 지훈이를 봐주러 온 것이죠. 베이비시터 비용도 아끼고 저도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처음엔 다 좋을 줄 알았습니다. 지훈이는 귀엽고 착하고 며느리 민지 또 심성이 고운 아이입니다. 예의 바르고 싹싹하죠. 아들 준호야 두말할 것 없이 효자고요. 같이 사는데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사 온 지 딱 일주일 만에 이 집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 작은 비밀은 주방에 있는 그 번쩍거리는 최신형 대형 냉장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처럼 말이죠. 저는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계란을 꺼내려는데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먼저 냉동실을 훑어보니 냉동식품이 꽉 차 있었는데 시선이 냉장실에 텅 빈 한 칸대 꽃을 헛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삼계탕을 넣어둔 뚝배기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선반 위는 텅 비어 있었고 원래 뚝배기가 있던 자리에는 반쯤 마른 갈색 국물 자국만 끈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그 닭 국물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동시에 의구심이 솟구쳤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야. 월요일 아침엔 제가 푹 고아낸 갈비찜이 사라졌습니다. 야들야들하니 참 맛있게 됐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냄비는 싱크대 위에 나와 있고 고기와 국물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요일엔 수육을 해 먹고 남은 고기를 랩으로 잘 싸서 넣어뒀는데 다음 날 아침 접시는 식기세척기 안에 깨끗이 씻겨 있었고 고기는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 요리 특히 찜이나 탕처럼 양이 많은 음식들은 다음 날 절반으로 줄어 있거나 아예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방에는 음식 찌꺼기 하나, 뼈다귀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빈 냉장고 칸을 노려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식사 습관이 아닙니다.
도대체 뭡니까? 도둑고양이처럼 누가 한밤중에 일어나 야식을 먹는데 냄비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설거지까지 해놓는다고요. 그게 가능한 식성인가요? 아니면 먹은 게 아니라 아예 갖다 버리는 건 아닐까? 주방에 서서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민지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였죠. 원래는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서로 어색해질까 봐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민지야.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그 삼계탕 냄비 말이다. 뚝배기가 안 보이네. 신발을 신던 민지의 손이 0.5초 정도 멈칫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거요?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신발끈을 매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준호 씨가 어제 야근하고 와서 배고프다고 야식으로 다 먹었을 거예요. 뚝배기는 아마 기름기 때문에 베란다에 내놨을걸요. 제가 퇴근해서 씻을게요. 말은 청산유수였지만 평소보다 말이 빨랐고 얼굴에 띈 미소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 저는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준호가 노트북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출근하려는 참이었지요. 녀석은 우리 대화를 듣자마자 상황 파악도 안 됐을 텐데 자동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사람처럼요. 아, 맞다, 엄마. 그 삼계탕 진짜 끝내주더라. 어제 너무 배고파서 참을 수가 없어서 국물까지 다 마셔버렸어. 헤헤, 미안해, 엄마. 다음에 내가 토종닭 사올게 또 해줘. 녀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눈을 일이 굴렸습니다. 정말이니?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뚝배기도 같이 먹어치운 건 아니지. 아들이 머리를 긁적이며 더 어색하게 웃더군요. 아, 베란다에 내놨는데 깜빡하고 안 들여놨나 봐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 늦겠다, 얼른 가거라 하고 말았죠.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하더니 서둘러 나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냉장고 돌아가는 웅 소리만 남았습니다. 마치 내 말을 믿어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저는 앉지 않고 베란다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거기엔 걸레 빨대에 쓰는 보조 싱크대가 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뚝배기도 기름기 있는 개수대도 수세미질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배수구 거름망조차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돌아와 싱크대 아래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보았습니다. 과일 껍질, 티백물 묻은 휴지 몇 장. 그게 다였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비상식적이었습니다. 그 많은 닭뼈와 국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귀염둥이 손자 지훈이가 공룡 잠옷을 입고 눈을 비비며 걸어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들어 비밀 이야기를 하듯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거 알아요. 우리 집 냉장고는 마술사예요. 매일 밤 우리가 잠들면 고기 반찬을 슉 하고 없애버려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술 부리는 신용까지 하며 말이죠. 손자의 그 말에 막연했던 불안감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지훈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 근처 부전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가 넘쳤지만 장바구니 카트를 미는 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정육점에 걸린 기름진 삼겹살을 보며
오늘 저녁은 뭘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지요. 영자 언니, 영자 언니. 채소가게 순자 씨가 목청 좋게 저를 불렀습니다. 안색이 왜 그래? 손주 보느라 힘들어서 그래. 몸 좀 챙겨.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저랑 공단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입니다. 싱싱한 애호박을 골라주며 순자 씨가 덧붙였습니다. 아, 참. 준호네 애들 식단 좀 신경 써줘. 요새 젊은 애들 건강 생각한다고 기름진 거 싫어하잖아. 우리 딸년도 내가 해준 음식 너무 짜고 기름지다고 타박이야. 요즘 애들은 샐러드니 닭가슴살이니 풀만 뜯어 먹고 살더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거였나. 내 요리가 싫었던 걸까요? 제가 만드는 갈비찜탕 볶음 요리들이 확실히 좀 기름지고 짜긴 합니다. 젊은 애들 입맛에 안 맞았는데 시어머니 상처 받을까봐 말은 못하고 밤에 몰래 갖다 버린 걸까요? 내가 요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세대 차이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자. 왠지 모를 서운함과 세대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이 밀려왔습니다. 힘들게 만든 음식을 싫어하면서도 말도 못하고 버리다니.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 살찐다고 난리인데 제가 너무 옛날 방식을 고집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은 아주 깔끔하고 건강한 요즘식으로 차려보자. 집에 돌아와 돋보기를 쓰고 스마트폰으로 요즘 유행하는 샐러드 만드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오후 내내 주방에서 씨름했습니다. 양상추는 얼음물에 담가 아삭하게 만들고 닭가슴살은 마트에서 산 수비두인가 뭔가 하는 걸로 준비하고 방울토마토도 반으로 예쁘게 썰고 아몬드 슬라이스도 뿌렸습니다. 드레싱도 올리브 오일과 레몬으로 상큼하게 만들었죠. 갈비찜 한 솥 끓이는 것보다 이게 더 손이 많이 가더군요.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걸 알아주겠지. 저녁에 퇴근한 아들 내외 식탁 앞에 그림처럼 예쁜 대형 샐러드 볼과 담백한 농어찜 잡곡밥을 내놨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처음엔 놀라움이더니 이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난처함과 초조함으로 바뀌더군요. 어때 깜짝 놀랐지? 제가 기대에 차서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들으니까 요즘은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다더라. 입에 맞나 한번 먹어봐라. 준호는 젓가락을 들고 어디를 찔러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예쁘고 좋네요. 근데 제가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깨져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엄마가 해주던 그 짭짤한 갈비찜이 너무 당기네. 민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군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손맛은 갈비찜이나 수육이 최고죠. 이런 건 가끔 먹는 거고 이거 먹어서는 배가 안 찰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식탁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부부는 샐러드를 깨작거리며 몇 입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잡곡밥만 꾸역꾸역 먹더군요. 식사가 끝났을 때 식탁에는 엄청난 양의 음식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남겨진 음식들이었죠. 제 마음은 차게 식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출근한 뒤 떨리는 마음으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큰 샐러드 볼과 생선찜은 랩에 쌓인 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도 깨끗했습니다. 제 추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건강 때문에 내 음식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름진 고기 반찬, 찜, 튀김 같은 건 밤새 사라지는데 이 건강식 샐러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사라지는 음식들은 누군가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집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지훈이를 하학원에 보내고 텅 빈 주방에 서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미끼를 던져주마. 다시 시장에 가서 이번엔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삼겹살과 족발, 그리고 오리알을 잔뜩 사왔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이 오늘 잔치하세요 라고 물을 정도였죠. 주방에 진하고 짭조름한 장조림 냄새가 진동하자 방에 있던 준호와 민지가 홀린 듯 나왔습니다. 두 사람 얼굴에 떠오른 안도감, 그리고 묘한 기쁨 같은 표정을 보며 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저녁은 당연히 고기 파티였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엄청난 양의 장조림과 족발이 남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집에서 제일 큰 락앤락, 투명 반찬통에 남은 고기를 꽉꽉 채워 담았습니다. 껍질 벗긴 오리알도 넉넉히 넣었죠. 이거 봐라, 이렇게 많이 남았네. 내일 데워 먹으면 한 끼 뚝딱이겠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냉장고 정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통을 넣었습니다. 모두 잠자리에 들고 거실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지훈이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필통에서 형광 노란색 사인펜을 하나 꺼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속 그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통 겉면에 표시하면 들킬 테니까요. 뚜껑을 뒤집어 밀폐용 고무 패킹 안쪽 깊숙한 곳에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작은 햇님 모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아무리 설거지를 깨끗이 해도 패킹 안쪽까지 뒤집어 씻지 않으면 모를 곳에요. 반찬통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문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냉장고가 아니라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오늘 밤 제가 직접 그 상자를 열어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를 재우고 아들 내외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다 끄고 주방 환풍기에 달린 희미한 보조 등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불빛이면 안방에서 냉장고까지 가는 길은 식별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피곤한 척 제 방으로 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 누워 담요를 덮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깊이 잠든 노인 흉내를 냈지만 어둠 속에서 제 눈은 초롱초롱했고 귀는 곤두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 오늘 밤은 안 움직이나 싶어 포기하려던 찰나 새벽 1시 15분. 안방 문이 끼익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건장한 그림자 하나가 도둑처럼 살금살금 나왔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냉장고로 직행하더군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제가 표시해둔 그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밑에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보온 가방에 반찬통을 넣었습니다. 곧이어 민지도 나왔습니다. 민지는 준호에게서 가방을 건네받아 지퍼를 확인하더니 현관으로 가서 굽 없는 단화를 신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부부 사이에 말 한마디 없었지만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비상구 유도등만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엘리베이터를 탔을 겁니다. 저는 마주치지 않게 옆 호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민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밤거리로 빠르게 사라지는 작고 마른 등. 저는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앞을 지나고 문 닫은 카페를 지났습니다. 민지는 부산항 쪽, 그러니까 도시의 불빛이 가장 어둡고 잊혀진 구석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도대체 누굴 만나러 가는 걸까 우리는 영도대교 미타리 아래 으슥한 곳까지 갔습니다. 화려한 남포동과 자갈치 시장의 불빛과는 대조적으로 다리 밑은 거대한 그림자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끔 머리 위로 컨테이너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다리가 우르릉 하고 울렸고 바다 짠내와 매연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다리 교각 아래 종이박스와 낡은 신문지를 깔고 잠든 노숙자들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부산의 이면이었죠. 저는 웅궁거리는 변정이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민지는 익숙한 듯 가장 구석진, 가장 어두운 교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낡은 점퍼를 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구분 등 가로등 불빛이 희미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삶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민지의 비밀이군요. 내 갈비찜과 족발을 훔쳐간 범인. 도대체 누굴까요? 민지의 친척. 아니면 제가 모르는 빚쟁이. 민지가 검은 보온 가방을 건네자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아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를 보자. 탁한 그의 눈빛이 순간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휴지로 꽁꽁 싸맨 젓가락을 꺼내더니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기대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고기 한 점도 남기지 않고 씹어 삼켰습니다. 뚜껑에 떨어진 양념까지 혀로 핥아 먹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기름지고 양 많고 묵직한 고기 반찬만 사라졌는지. 추운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에게는 샐러드가 아니라 칼로리 높고 든든한 고기만이 밤을 버틸 연료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지는 말없이 서서 남자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빈 통을 받아 챙기고 주머니에서 핫팩과 생수 한 병을 꺼내 건네더군요. 그리고 귓속말로 뭔가 짧게 이야기하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의 물음표는 더 커졌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길래 며느리가 이 위험한 밤길을 매일 오가는 걸까? 왜 아들까지 합세해서 나를 속이는 걸까? 저는 차마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상황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 저는 입을 틀어막고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살짝 닫고 불 꺼진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냉장고 표시창의 파란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고 기다렸습니다. 달칵 도어록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빈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죠.
살금살금 들어오던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들고 있던 가방을 쿵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바닥에 뒹구는 반찬통을 비췄습니다. 뚜껑이 열린 빈 통. 깨끗하게 설거지된 그 통의 고무 패킹에는 제가 그려놓은 노란색 해님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소리에 안방에서 준호가 뛰쳐나왔습니다. 상황을 본 준호는 민지 옆에 같이 무릎을 꿇고 아내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다 아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니 오랫동안 참았던 탓에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준호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이세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리 밑에 그 행색, 남루한 노숙자가 내 사돈 이상철 씨라고 두 사람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들으며 저는 상상조차 못했던 기막힌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 이상철 씨는 경남 지역에서 꽤 이름난 건설 하청업체 사장이었습니다. 호탕하고 의리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놈의 의리가 화근이었습니다. 친구 회사에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친구가 공금을 횡령해 도망쳐버린 겁니다. 수십억의 빚더미가 고스란히 사돈에게 넘어왔습니다. 집도 팔고 회사도 넘겼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빚쟁이들의 협박과 압류딱지가 가족의 숨통을 조여왔죠. 몇 년 전 사돈은 아내와 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 아니 스스로 증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가족과의 연을 끊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 석 달 전 제가 우연히 영도대교 근처를 지나다 아빠를 봤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너무 말라서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죽어도 안 간대요. 자기가 집에 가면 빚쟁이들이 우리까지 찾아낸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밥이라도 드시라고 했더니 그것도 싫대요. 우리 돈 쓰는 거 싫다고. 그래서 민지는 오열했습니다. 먹다 남은 것만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버리는 거라면 먹겠다고. 그게 아빠의 마지막 자존심이래요.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가장의 자존심이 종이처럼 구겨져 바닥에 처박힌 모습을 보는 아픔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스스로 쓰레기가 되기를 자처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자기 집안일로 엄마한테 짐 지우기 싫다고 엄마가 알면 쌈짓돈이라도 꺼내주실 분인 거 아니까. 그래서 말 못했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차가웠던 마음 반쪽이 이 미련하고 착해 빠진 자식들의 효심에 녹아내려 시큰거렸습니다. 나를 가족 취급 안 한 게 아니라 너무 가족으로 생각해서 그랬구나. 어느덧 창밖이 푸르스름해지며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항구 쪽에서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과 비밀로 얼룩진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어제 먹다 남은 생닭 반 마리와 찬장에서 말린 표고버섯 찹쌀을 꺼냈습니다. 뚝배기에 물을 받고 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주방으로 들어와
팔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어색하게 들어와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좁은 주방에 세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섰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칼질 소리와 물소리가 묘한 화음을 이루었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의 화해 의식이었습니다. 1시간 뒤 진한 삼계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큰 보온병에 뜨거운 국물과 가장 부드러운 닭다리 살을 골라 담았습니다. 앞치마를 풀며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어디를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국 씻겠다. 사돈어른, 아침 드시러 가야지. 민지가 화들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아빠 도망가실 거예요. 우리 만나는 거 알면 또 사라지실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나고 안 만나고는 그 양반 맘이고 가는 건 우리 맘이다. 우린 가족이다. 사돈을 길바닥에 두고 우리만 발 뻗고 자는 법은 없다. 우리 셋은 잠든 지훈이를 차 뒷좌석에 태우고 새벽을 뚫고 달렸습니다. 다시 도착한 영도대교 다리 밑. 사돈은 박스집 안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트렁크에서 캠핑용 테이블과 의자를 꺼내 소리 없이 폈습니다. 저는 보온병의 닭죽을 그릇에 따르고 민지가 챙겨온 김치와 밑반찬을 차렸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사돈이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아침 밥상, 그리고 우리 가족을 본 사돈은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틈을 주지 않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다가가 앉았습니다. 사돈, 저 준호 애미입니다. 사돈은 멍하니 있다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돌아가요. 나 빚쟁이들 몰고 다녀요. 사돈, 우리 한 식구 아닙니까? 밥이나 한 끼 합시다. 민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사돈은 고개를 저으며 완강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너희를 위해서야. 제발 가라. 그의 눈빛은 진흙탕에 구르면서도 자식만은 깨끗한 곳에 두려는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죽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억지로 집에 가자고 안 합니다. 대신 매주 수요일, 토요일 아침에 제가 따뜻한 국 들고 올 겁니다. 계시면 드시고 안 계시면 그냥 두고 갈 겁니다. 돌아서려는데 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빚, 그거 아직 안 끝났어. 놈들 독한 놈들이야. 나랑 엮이면 자네들까지 다 죽어. 제발, 모른 척하고 살게 해줘.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해드릴 건 빚 갚아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체면을 지켜드리는 겁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새로운 일과가 생겼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 저는 가장 먼저 일어나 도시락 2개를 쌉니다. 하나는 준호와 지훈이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철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새 스테인리스 3단 도시락입니다. 갓 지은 밥, 따뜻한 국 계란말이와 김치를 꾹꾹 눌러 담습니다. 아침 7시 준호는 그 도시락을 들고 출근길에 다리 밑을 들릅니다. 길게 머물진 않습니다. 그냥 도시락과 따뜻한 보리차를 놓고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회사로 갑니다. 점심은 민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합니다. 저녁엔 제가 맛있는 반찬을 해서 준호 편에 또 보냅니다. 사돈은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집스런 섬처럼 다리 밑을 지키고 계시죠. 하지만 변했습니다. 꾀죄죄한 모습 대신 우리가 사들인 깨끗한 옷을 입고 매일 면도를 하십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교통 정리하는 일도 구하셨더군요. 큰 돈은 아니지만 스스로 밥값을 번다는 당당함이 생기신 거죠. 어느 주말 우리 네 식구가 다 같이 도시락을 들고 갔을 때입니다. 사돈이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든 봉투를 준호에게 건네더군요. 이번 달 밥값이다. 준호와 민지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제가 웃으며 봉투를 다시 밀어드렸습니다. 사돈 가족끼리 밥값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정 그러시면 나중에 지훈이 과자나 한 봉지 사주세요. 노을이 지는 다리 밑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빚도 가난도 과거의 상처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 스스로 거리로 나선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로 지켜낸 가족들. 누군가는 그 아버지가 미련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은 계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돈처럼 혼자 짊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곳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치유의 인생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